내 이름은 이서연. 오늘은 내가 박준호와 결혼한 지 3년 4개월째 되는 날이다. 지난 3년여의 세월이 한바탕 꿈이었다면 오늘은 그 꿈에서 누군가에게 거칠게 걷어차여 깨어난 날이다.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아팠다. 사건의 발단은 저녁 식사 자리였다. 시어머니는 또 그 쇳소리 같은 목소리로 내가 끓인 김치찌개가 짜다고 타박하셨다. 이서연, 너 이거 국간장을 들이부었니? 이 늙은이 짜서 죽으라는 거지, 응?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에 밥만 뒤적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든 트집을 잡힐 걸 알았기 때문이다. 참고 식사를 마친 뒤 우리 부부의 공간인 2층으로 올라가면 조용해질 터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시어머니는 유독 집요하셨다. 탁 소리를 내며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으셨다. 왜 말이 없어? 지금 누구한테 인상 쓰는 거야? 친정이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니?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안 규칙을 따라야 할 거 아니야. 가슴속에 너무 오래 묵혀두었던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고개를 들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찌개가 짰다면 제가 간을 잘못 맞춘 거예요. 다음부터는 주의할게요. 하지만 무슨 일이든 저희 친정과 연관짓지는 말아주세요. 그 한마디가 말벌집을 건드린 격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내 코끝을 찌르듯이 소리쳤다. 어머머, 이제 아주 대놓고 말대꾸를 하네? 준호야, 네가 얻은 마누라 좀 봐라. 아주 나를 열불나게 해서 죽이려는구나. 남편 박준호는 옆에 앉아 밥그릇에 얼굴을 파묻을 기세로 우물쭈물 말했다. 아, 그만들 좀 하세요. 엄마도, 서연이도 둘 다 그만해요. 바로 그때 백수건 달인 작은 시동생 박준수가 밖에서 어슬렁거리며 들어왔다. 분위기를 파악하자마자 그는 바로 제 엄마 편에 섰다. 형수님, 왜 또 엄마 화나게 만들어요? 효도라는 걸 몰라요? 그는 나를 삐딱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내 안에 불길이 솟구쳤다. 박준수 씨, 이건 저와 어머님 사이의 일이에요. 상황도 모르면서 끼어들지 말아요. 시어머니가 기괴한 소리를 내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세상 말세다. 더는 못 살겠다. 못 살겠어.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는 갑자기 몸을 돌려 거실장으로 달려가 서랍을 열더니 작은 병 2개를 꺼내들었다. 내가 지난주에 사들인 수입산 오메가3였다. 한 병에 50만 원이 넘는 영양제였다. 우리가 뭘 어쩌려는 건지 반응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병뚜껑을 열고 고개를 젖혀 2병의 오메가3 캡슐을 콩을 쏟아붓듯 입안에 전부 털어넣고는 억지로 삼켜버렸다. 그러고는 가슴을 치며 박준호를 향해 외쳤다. 준호야, 엄마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내 마누라 때문에 더는 살 수가 없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고작 이런 일로 저렇게까지 하신단 말인가? 박준수는 제 엄마가 약을 삼키는 걸 보자 눈이 시뻘개졌다. 그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서연, 당신이 엄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봐.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가만 안 둬?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했다. 나는 그건 오메가3고 영양제라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준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분노에 눈이 먼 그는 야수처럼 나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고 발 뒤꿈치가 계단 입구에 부딪혔다. 박준수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공포에 질려 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일그러진 표정으로 발을 들어 내 아랫배를 향해 사정없이 걷어찼다. 첫 번째 발길질에 나는 허리를 숙였다.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것 같았다. 2번째, 3번째, 몇 번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엄청난 힘이 내 몸을 계속해서 가격하는 것만 느껴졌다. 그는 발로 차며 욕설을 퍼부었다. 감히 우리 엄마를 괴롭혀? 어디서 건방지게. 8번째 발길질에 그는 온 힘을 다했다.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몸이 뒤로 기울었고 세상이 빙빙 돌았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욕설, 시동생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이 내지르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들렸다. 그리고 나는 그 2층 계단에서 한 칸 한 칸 굴러떨어졌다.
이마는 난간에 부딪혔고 팔은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온몸의 뼈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1층 시멘트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쳐졌다. 꼼짝할 수 없었다. 온몸이 쑤시지 않는 곳이 없었고 아랫배는 칼로 도려내는 듯했다. 나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계단 위를 바라보았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나는 본능적으로 남편 박준호를 찾고 있었다. 그가 와서 나를 일으켜 주길, 미쳐 날뛰는 동생을 막아주길, 나를 위해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그는 그저 거기에 서 있었다. 그의 엄마와 동생 뒤에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떨면서 그의 시선이 나와 1초간 마주쳤다. 그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내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냉담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는 앞에서 그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행동을 했다. 그는 조용히, 천천히 2층으로 통하는 얇은 나무 문을 닫아버렸다. 찰칵하는 가벼운 소리가 위층의 모든 소음을 차단했고 그에 대한 나의 마지막 한 톨의 환상마저 철저히 차단해버렸다. 세상은 고요해졌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는 나만이 얼어 죽은 물고기처럼 남았다. 눈물은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와 섞여 시야를 가렸다.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이미 가루가 되어버린 마음이었다. 바닥에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 몇 분이었을 수도, 한 세기처럼 길었을 수도 있다. 나는 다치지 않은 손으로 힘겹게 몸을 조금씩 움직여 벽에 기댔다. 움직일 때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나는 더듬거리며 잠옷주머니에서 액정이 깨진 핸드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금 이 순간 유일하게 떠오르는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 엄마의 부드러우면서도 의아함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서연아. 이 밤중에 웬일이니?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억울함, 고통, 분노,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는 통곡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온 힘을 다해 수화기에 대고 또렷하게 한자 말했. 엄마. 내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나 자신조차 낯선 냉기가 서려 있었다. 오늘 밤 설이 내려요. 전화기 저편에서 엄마는 2초간 침묵했다. 그 2초가 2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방금 전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거의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하고 서리빨 같은 목소리였다. 서연아, 겁먹지 마. 어디에 있니? 다치진 않았어? 나는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간신히 말했다. 저 박서방네 1층 계단 아래요. 준수 씨가 저를 차서 계단에서 굴렀어요. 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엄마는 즉시 말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절대 움직이지 마. 아빠한테 바로 연락해서 가장 가까운 병원 알아보라고 할게. 그리고 나랑 내 오빠가 바로 그리로 갈게. 전화 끊지 말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발소리와 엄마가 목청을 높여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서준 아빠, 빨리요. 서연이가 박서방네서 맞았대요. 이어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와 혼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집안이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을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고 의심의 여지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서연아, 들어. 엄마가 아빠한테 조치하라고 했어. 너는 지금 아무 생각하지 마. 구급차가 곧 도착할 거야. 그 집 식구들 중 누구라도 내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냥 크게 소리쳐. 엄마가 이쪽에서 듣고 있을게. 엄마의 말은 두꺼운 방패가 되어 이 차가운 집과 나 사이에 버티고 서주었다. 나는 벽에 기댄 채 전화기 속 엄마의 차분한 숨소리와 멀리서 아빠가 병원에 연락하는 소리, 오빠가 차 시동을 거는 소리를 들었다. 몸의 통증이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과연 몇 분 지나지 않아 밖에서 귀를 찢는 듯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멀리서부터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시댁문 앞에서 멈췄다. 이어서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위층에 굳게 닫혔던 문이 마침내 열렸다.
시어머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에요? 문 밖에서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다친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박준호와 그의 엄마, 동생은 그제야 허둥지둥 계단을 내려왔다. 그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빛나는 핸드폰을 꽉 쥔 나를 보았을 때 얼굴색이 변했다. 박준호가 나를 부축하려 했지만 구급대원에게 제지당했다. 구급대원이 내 옆에 쭈그려 앉아 간단히 상태를 살폈다. 특히 뒤틀린 팔과 이마의 상처를 유심히 보았다. 의사 중 한 명이 말했다. 일단 골절과 뇌진탕이 의심됩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보호자분, 누가 동행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먼저 나섰다. 아이고, 그냥 좀 미끄러져서 넘어진 건데 그렇게 심각한가요? 동네 의원 가서 보면 될 것을. 나는 핸드폰에 대고 똑똑히 말했다. 엄마, 구급차 왔어요. 박서방네 식구들은 아무도 같이 가려 하지 않아요. 엄마는 전화기 저편에서 차갑게 말했다. 들었다. 그 인간들 다 비키라고 해. 너 혼자 구급대원들 따라가. 우리는 바로 병원으로 합류할게. 나는 고개를 들어 박준호를 보며 엄마의 말을 한자 한자 반복했다. 저희 엄마가 다들 비키래요. 박준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그때 보다 못한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말했다. 환자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직계 가족이 누구십니까? 빨리 결정하세요. 결국 박준호는 나의 차가운 시선과 구급대원의 재촉에 못 이겨 마지못해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나는 눈을 감고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옆에 앉아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엄마는 연세가 많으셔서 순간적으로 그러신 거고 준수도 엄마가 그러니까 격해서 그런 거야. 나도 그때는 너무 놀라서 나는 번쩍 눈을 떴다. 박준호 씨, 당신 어머니는 오메가3를 삼켰어요. 당신 동생은 나를 8번 걷어찼고요. 당신은 문을 닫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놀랐다고요? 나는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흔들어 보였다. 당신이 문을 닫는 순간부터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그는 여전히 통화 중 상태인 내 핸드폰 화면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구급차는 곧 서울 최고의 사립병원에 도착했다. 차가 멈추자마자 병원 입구에 서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다. 가장 앞에는 우리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 이서준이 있었다. 그들 뒤에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몇몇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변호사와 그의 직원들인 듯했다. 엄마는 내가 구급차에서 내려지는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 있고 팔은 부목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엄마는 달려와 다치지 않은 내 손을 꽉 잡았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내 새끼, 저것들이 어떻게 감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놔. 아빠는 얼굴이 잿빛으로 굳어 있었다. 먼저 의사에게 내 상태를 확인한 후 날카로운 시선으로 뒤따라온 박준호를 쏘아보았다. 아빠는 그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뒤에 서 있던 안경 쓴 정장 차림의 남자에게 말했다. 김 변호사,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시오. 상해 진단서는 가장 권위 있는 곳에서 발급받고 모든 증거를 즉시 확보하도록. 김 변호사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평소에는 장난기 많던 오빠 이서준의 눈에는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는 박준호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마치 야수가 으르렁거리는 듯했다. 박준호, 내 동생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희 집안 내가 가만 안 둬. 박준호는 겁에 질려 한 걸음 물러서며 연신 말했다. 아주버님, 이건 오해입니다. 정말로 오해예요. 오해? 오빠가 냉소했다. 내 동생 검사 끝나고 그 오해에 대해 천천히 얘기 좀 해보자고. 나는 신속하게 검사실로 옮겨졌다. 아빠, 엄마, 오빠, 그리고 김 변호사가 데려온 법의학 전문가까지
모든 검사 과정에 동행했다. 1년의 검사가 끝나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왼쪽 팔 요골골절, 다발성 연조직 타박상, 경미한 뇌진탕, 그리고 아랫배에 가해진 심한 충격으로 인한 경미한 내부 출혈로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내부 출혈이라는 말을 듣자 엄마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아빠가 급히 엄마를 부축했다. 아빠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엄마에게 말했다. 당신은 서연이 데리고 병실 가서 안정시켜. 그러고는 오빠와 김 변호사를 향해 말했다. 서준아, 너는 나 좀 따라와. 김 변호사,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을 바탕으로 즉시 법적 검토 의견을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지. 오빠는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VIP 병실로 옮겨진 후 엄마는 붉어진 눈으로 조심스럽게 내 이불을 덮어주며 분에 참아랬다. 걱정 마라, 딸아. 이 분풀이 엄마 아빠가 깨끗하게 다 해줄게. 그 박씨 집안 누구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못할 거야. 나는 병상에 누워 창밖의 칠흑 같은 밤하늘을 보았다. 마음은 전례 없이 평온했다. 나는 아빠가 말한 시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박씨 집안의 하늘은 엄마가 내 전화를 받은 그 순간부터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10배, 100배로요. 엄마는 내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엄마가 약속할게. 바로 그때 병실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박준호와 그의 어머니가 애원하는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사부인, 이사장님, 저희 서연이 좀 보게 해주세요. 저희가 사과할게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오빠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뭘 봐? 썩 꺼져. 사과는 판사한테나 하시지. 병실 밖에 소라는 곳 잠잠해졌다. 아마 병원 보안팀이나 오빠가 데려온 사람들에게 끌려나간 모양이었다. 세상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아주었다. 차가운 수액이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자 몸에 극심한 통증이 서서히 무뎌졌다. 엄마는 침대 옆에 앉아 내 오른손을 꼭 잡고 있었다. 눈은 여전히 붉었다. 좀 자렴, 딸아. 엄마가 내 손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엄마가 여기서 지켜줄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박준수의 흉측한 얼굴과 문을 닫던 박준호의 냉담한 눈빛이 떠올랐다. 엄마, 잠이 안 와요. 눈만 감으면. 엄마는 즉시 내 마음을 알아차렸다.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그럼 자지 말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잠시 말을 멈춘 엄마가 목소리를 낮췄다. 솔직하게 말해봐. 지난 3년간 그 집에서 그 늙은이랑 박준호가 너 자주 속 썩였니? 코끝이 찡해졌다. 시집간 딸은 출가외인이라는 생각에 늘 좋은 소식만 전하고 나쁜 소식은 숨기며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창호지는 찢어져 버렸고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다. 나는 지난 3년간 시어머니가 어떻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는지, 시동생은 얼마나 한량처럼 지내며 나를 무시했는지, 그리고 박준호는 어떻게 늘 어머니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며 회피하기만 했는지 간헐적으로 털어놓았다. 엄마는 들을수록 얼굴이 굳어졌다. 마지막에는 화가 나서 손까지 떨고 있었다. 그랬구나. 그 박씨 집안. 정말 우리 씨 집안 딸을 만만하게 봤구나. 처음엔 박준호가 순하고 착해 보여서 내게 잘해줄 줄 알았는데 줏대도 없고 배짱도 없는 찌질이었을 줄이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병실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김 변호사였다. 그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우리 부모님께 말했다. 이사장님, 사모님, 따님에 대한 1차 상해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아빠는 즉시 일어나 물었다. 어떻게 나왔소? 김 변호사가 서류철을 펼쳤다. 왼쪽 팔 요골골절로 깁스 고정 후 최소 3개월의 요양이 필요합니다. 다발성 연조직 타박상과
경미한 뇌진탕으로 안정가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무언가 망설이는 듯했다. 아빠가 무겁게 말했다. 서연이 앞에서 숨길 것 없소. 바로 말하시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복부에 수차례 강한 충격이 가해져 경미한 내부 출혈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진정되었으나 의사소견으로는 절대적인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뜸을 들인 후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한 의사는 이 정도의 복부 외상은 여성의 자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임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말은 망치처럼 엄마의 가슴을 내리쳤다. 엄마는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가 갈라졌다. 뭐라고요? 그 인간들이 내 딸을 아주 불임으로 만들 작정이었단 말이에요? 엄마는 아빠를 향해 돌아서며 눈물을 쏟았다. 여보, 들었어요? 박씨 집안이 우리 딸을 아주 죽이려고 했어요. 아빠의 얼굴은 이미 험악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다. 폭풍전야의 잿빛이었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서 진단서를 받아 훑어본 뒤 쾅소리가 나게 닫았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말했다. 이 진단서는 핵심 증거로 봉인하시오. 그리고 내가 조사하라고 한 건 어떻게 됐소? 김 변호사는 즉시 대답했다. 이미 대략 파악했습니다. 박씨 집안의 주 수입원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박간의 백반집입니다. 법인 대표는 박준호의 아버지 박만식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어머니 김영희와 주방일을 돕는 박준수가 하고 있습니다. 가게는 임대이며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았습니다. 최근 주말 장사를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들여놓았다고 합니다. 아빠가 냉소했다. 좋아. 첫째, 최 실장 시켜서 그 건물주 만나보시오. 박씨 집안이 얼마를 제시하든 우리는 2배를 줄 테니 그 가게를 우리가 임대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시키도록. 둘째, 내일 아침 바로 식약처와 소방서에 연락해서 박간의 백반집에 대한 전면적인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시오. 셋째, 그 식자재 납품업체 흥농식자재의 이사장 맞지? 그에게 연락해서 앞으로 박씨 집안과는 거래를 끊으라고 전하시오. 김 변호사는 하나하나 기록하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아빠가 덧붙였다. 그리고 박준호는 홍익건설 영업사원이라지? 그 회사 사장에게 전화 한 통 넣으시오. 우리 씨 집안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라고.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병실을 나갔다. 나는 아빠가 번개처럼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 맺혔던 화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다. 나는 아빠가 진심으로 분노했다는 것을 알았다. 아빠가 원하는 것은 작은 다툼이 아니라 박씨 집안을 뿌리부터 뽑아버리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박준호였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머뭇거리며 들어왔다. 얼굴에는 비굴한 미소가 가득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다. 서연아, 좀 괜찮아? 네가 좋아하는 샤인머스켓 좀 사왔어. 엄마가 획 돌아보며 그를 향해 소리쳤다. 누가 내 장인, 장모야. 박준호, 당장 여기서 꺼져.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박준호는 욕을 먹고 움찔했지만 꿋꿋이 들어와 과일을 침대 옆 협탁에 놓았다. 그는 나를 보며 안쓰러운 척 연기했다. 서연아, 네가 억울한 거 알아. 엄마랑 준수가 너무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내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박준호 씨, 만약 오늘 계단에서 구른 사람이 당신 엄마고 사람을 찬 게 내 동생이고 문을 닫은 게 나라면 당신은 내 사과를 받아들일 건가요? 박준호는 내 질문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한참을 끙끙대다 겨우 말했다. 그래도 한 가족이잖아. 정말 이렇게 끝을 봐야겠어. 서연아, 우리 3년간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엄마도 지금 아프셔서 누워 계시고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꼭 고칠게. 꼭 내 편에 설게. 부부의 정? 나는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자 역겨움이 치밀었다. 당신이 그 문을 닫는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정 같은 건 없었어. 당신 엄마가 아프다고? 나는 당신 아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 의사가 내가 후유증이 남아서 앞으로 아이를 갖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한 거 알아? 박준호는 내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을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는 멍하니 서서 본능적으로 물었다. 무슨 후유증? 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엄마가 나를 대신해 얼음 조각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똑똑히 들어, 박준호. 내 딸은 왼쪽 팔 골절, 뇌진탕 내부 출혈이야. 의사가 입원 부상으로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어. 너희 집안 정말 인정사정 없구나. 이제 그 썩은 과일 들고 당장 꺼져. 할 말 있으면 우리 변호사랑 해. 박준호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나를 한 번 보고 살기등등한 우리 부모님을 한 번 보고 마침내 사태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입술을 떨며 무언가 더 말하려 했다. 그때 오빠 이서준이 들어와 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밖으로 끌어냈다.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꺼지라고 했지. 오빠는 그를 병실 밖으로 내동댕이 치고 문을 쾅 닫아 잠가버렸다. 문 밖에서는 박준호의 울음 섞인 외침이 들려왔다. 서연아,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병실 안에 누구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그 집에 대해 완전히 마음이 떠났음을 알았다.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건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결단의 눈물이었다. 나는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저 이혼할래요. 박씨 집안이 오늘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아빠는 다가와 내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눈빛이 단호했다. 걱정 마라, 딸아. 아빠가 약속하지. 그들 중 누구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할 거다. 병실은 마침내 완전히 조용해졌다. 박준호의 목소리는 문 밖에서 사라졌다. 마치 더러운 얼룩이 닦여나간 것 같았다. 엄마는 붉어진 눈으로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내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아빠는 창가에 서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몇몇 단어는 들렸다. 네,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세요. 사정 봐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박씨 집안을 향한 그물이 이미 던져졌음을 알았다. 몸은 여전히 아팠다. 특히 아랫배는 조금만 움직여도 찢어질 듯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렇게 답답하지 않았다. 아마도 모든 것을 터뜨려 버렸기 때문일까? 아니면 부모님과 오빠가 망설임 없이 내 편에서 주었기 때문일까?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갈아주며 반드시 누워만 있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간호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다시 우리 가족만 남았다. 오빠는 의자를 가져와 내 침대 옆에 앉아 분을 사귀지 못했다. 젠장, 생각할수록 열받네. 그때 정말 눈이 삐었지. 박준호 그 자식이 순해 보인다고 생각했다니. 저런 찌질한 놈인 줄 알았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 결혼 못하게 막았을 텐데. 오빠의 말은 열쇠처럼 내 기억의 상자를 열었다. 그래, 그때는 왜 박준호가 좋다고 생각했을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가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밑에는 이미 지뢰가 깔려 있었다. 내가 박준호를 만난 것은 친구의 모임에서였다. 그때 나는 막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박준호는 친구가 데려온 사람이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말수가 적어 구석에 앉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 때 그는 조용히 들으며 가끔 미소만 지었다. 유난히 진중해 보였다. 허풍 떠는 다른 남자들과는 달라 보였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비가 조금 내렸다. 그는 우산이 없었고 나는 차가 있어서 가는 길에 태워주었다. 그는 조수석에 앉아 조금 어색해하며 길 내내 고맙다고 말했다. 차에서 내릴 때 그는 망설이다가 물었다. 서연 씨, 다음에 제가 커피 한 잔 사도 될까요?
감사 인사로요. 그의 얼굴은 조금 붉어져 있었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때 나는 이 사람이 참 순박하고 귀엽다고 생각했다. 그 후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는 정말 세심했다. 내가 고수를 먹지 않는 것을 기억했고 새우를 까주었으며 비 오는 날에는 항상 여분의 우산을 챙겨왔다. 그는 달콤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행동은 무척 다정해 보였다. 그때 나는 진실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했다. 처음 그의 집에 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 나는 어렴풋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의 집은 낡은 동네의 오래된 빌라였다. 집은 크지 않았고 나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스럽고 답답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의 어머니 김영희 씨는 내 손을 잡고 입으로는 어머, 서연이 정말 예쁘네. 집이 큰 사업을 한다지? 라고 말했지만 눈은 스캐너처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내 가방부터 신발까지.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경계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까다로움이 느껴졌다. 식사 때 그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내게 반찬을 집어주며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라서 어떡하니? 라고 말했지만 말끝마다 우리 집 사정을 캐물었다.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회사는 얼마나 큰지, 1년에 얼마를 버는지, 박준호는 옆에 앉아 바보처럼 웃기만 했다. 가끔 엄마, 뭘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라고 끼어들면 어머니가 눈을 흐기는 것만으로도 입을 다물었다. 그의 아버지 박만식 씨는 과묵한 사람이었다. 식사 내내 별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밥을 먹었다. 그의 동생 박준수는 그때 전문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건들거리고 밥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냈으며 사람을 보는 눈빛도 불쾌했다. 그날 이후 사실 우리 부모님은 탐탁지 않아 하셨다. 엄마는 따라 그 집안은 너무 계산적으로 보여. 그리고 박준호라는 애는 엄마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것 같더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소위 사랑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 있었다. 게다가 박준호가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정말 잘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다. 엄마, 준호 씨는 준호 씨고 그 가족은 그 가족이잖아요. 평생 부모님이랑 살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순한 게 뭐가 나빠요? 말만 번지르르한 남자들보다 훨씬 믿음직스럽잖아요. 부모님은 나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결혼을 허락하셨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예식장, 웨딩카, 드레스 모두 우리 집에서 돈을 댔다. 부모님은 하나뿐인 딸이 화려하게 시집가서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셨다. 박 씨 집안은 오히려 좋아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체면을 제대로 세웠으니 지금 생각하면 결혼식 날부터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다. 패백 때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얼굴 가득 주름진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우리 준호가 복이 많아요. 재벌집 따님을 며느리로 얻었으니 이제 우리 박 씨 집안은 서연이 덕 좀 보겠네요. 나는 그때 그저 민망할 뿐이었고 박준호도 옆에서 웃기만 했다. 나중에야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우리 집안을 박 씨 집안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뒷배로 생각했던 것이다. 결혼 후 우리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박 씨 집안이 신혼집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원래 우리 부모님이 사주시려고 했지만 내가 막았다. 결혼하자마자 친정에서 집을 사주는 것이 마치 박준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다. 한 지붕 아래 살게 되면서 갈등은 완전히 폭발했다. 김영희 씨는 모든 면에서 나를 못마땅해 하기 시작했다. 내가 새 옷을 사면 돈을 함부로 쓴다며 살림 못한다고 타박했다. 내가 퇴근 후 피곤해서 배달 음식을 시키면 게으르고 밥하기 싫어한다고 핀잔을 주었다. 내가 내 월급으로 우리 엄마 선물을 사드리면 시집간 딸은 출가외인이라더니 아직도 친정 생각만 한다며 온종일 비아냥거렸다. 더 웃긴 것은 한편으로는 나를 아가씨처럼 군다고 싫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는 듯이 내 친정의 인맥을 이용해
백수건달인 박준수에게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하고 그들의 박간의 백반집에 손님을 끌어오라고 요구했다. 박준호는 내가 그의 엄마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의 말은 항상 하나였다. 서연아, 엄마 연세도 많으신데 네가 좀 참아. 우리 엄마잖아. 내가 어떻게 하겠어?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그와 크게 싸웠다. 당신은 마마보이야. 라고 소리치자 그는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쭈그려 앉아 괴로워하며 말했다. 서연아,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날 낳고 길러주신 우리 엄마잖아. 내가 어떻게 엄마를 거역해?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 순간 그의 그 한심한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내가 당신을 이해하면 누가 나를 이해해주는데? 하지만 3년간의 정을 생각하며 나는 또 참았다. 내가 참으면 이 가정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나의 인내는 그들 눈에는 그저 만만함의 증거였을 뿐이다. 그들은 나를 밟는 것에 익숙해졌고 앞으로도 계속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영희 씨가 감히 오메가3를 삼키며 나를 협박하고 박준수가 감히 내게 죽일 듯이 달려들고 박준호가 감히 냉담하게 문을 닫아버린 것은 결국 이서연은 만만하고 우리 씨 집안은 체면 때문에 참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나는 생각에서 벗어나 분노에 차 있는 오빠 이서준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오빠, 이제라도 알았으니 늦지 않았어. 오빠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늦지 않았어. 이번에 오빠가 그 인간들 아주 끝장을 내버릴 거야. 마침 아빠가 전화를 마치고 침대 옆으로 돌아왔다. 얼굴이 한결 나아져 있었다. 아빠는 내게 말했다. 다 처리했다. 건물주는 이미 동의했고 내일 박씨 집안과 임대차 계약 해지를 논의할 거다. 식약처와 소방서 사람들은 아침 8시 30분에 정확히 박간의 백반집으로 갈 거다. 그리고 흥농식자재 이 사장도 다시는 박씨 집안에 납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엄마가 분에 차 덧붙였다. 그들의 돈줄을 끊어버려야지. 어디 더 기고만장하게 구나보자. 날이 완전히 밝았다.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와 눈이 부셨다. 나는 밤새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평소보다 맑았다. 아마도 가슴속의 분노가 나를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간호사가 회진을 와서 체온과 혈압을 재고 다시 한번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당부했다. 엄마는 아침을 사러 아래층 식당에 가셨고 아빠와 오빠는 밖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 듯했다. 병실에는 나 혼자였다. 조용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박씨 집안이 지금쯤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상상했다. 그들은 분명 내가 없어진 것을 알았을 것이다. 김영희 씨는 여전히 아픈 척하고 있을까? 그 망나니 박준수는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박준호는 그는 여전히 그의 엄마와 동생을 위한 변명을 찾으며 어떻게 나에게 용서를 구할지 궁리하고 있을까? 생각에 잠겨 있는데 병실 문이 살짝 열렸다. 오빠 이서준이 보온병을 들고 들어왔다. 얼굴에는 통쾌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서연아, 깼어? 엄마가 사온 죽이랑 반찬 아직 따뜻해. 어서 좀 먹어. 그는 보온병을 협탁에 놓고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며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야, 그거 알아? 방금 소식 들었는데 그 집 지금 난리 났대.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 오빠가 얼른 침대를 높여주었다. 무슨 일인데? 오빠는 희죽 웃으며 말했다. 방금 아침 7시쯤이었대. 그 집 앞에서 붕어빵 파는 아주머니가 똑똑히 봤다는데 박준호랑 그 아버지가 허둥지둥 집을 나서더래. 아마 병원으로 오려고 했겠지. 그런데 그거 알아? 그 집 고물 스타렉스 시동이 안 걸리더래. 박준호가 엉덩이를 치켜들고 한참을 낑낑댔는데 땀만 뻘뻘 흘리고 결국 시동을 못 걸었대. 결국 길가로 뛰어가서 택시를 잡더라고. 나는 그 모습이 눈에 선했다. 박준호는 차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평소에 작은 문제가 생겨도 무조건 정비소로 끌고 갔다. 차가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고장난 것은
누구의 소행인지 발가락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었다. 오빠가 사람 시켰어? 오빠는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당연하지. 식전 에피타이저 좀 맛보여줘야지. 하늘을 불러도 대답 없고 땅을 쳐도 열리지 않는 게 뭔지 그놈들도 한번 느껴봐야지. 그는 이어서 말했다.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그놈들이 겨우 택시를 잡아서 그 보물 같은 식당에 도착했는데 뭘 봤게? 나는 장단을 맞춰 물었다. 뭘 봤는데? 셔터문에 큼지막하게 붙은 영업정지 딱지. 오빠가 손짓을 하며 말했다. 식약처랑 소방서 직원들이 쫙 깔려서 물건들을 밖으로 빼내고 있었대. 위생불량, 소방통로 확보 미비, 노후 가스관.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 김영희 아줌마는 가게 앞에서 주저앉아서 다리를 치며 통곡했대. 못 살겠다. 누가 우리를 해치려 한다. 고소리 지르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지. 나는 김영희 씨의 그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 밖간의 백반집은 그들 가족의 목숨줄이었다. 수입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왔다. 이제 영업정지 딱지가 붙었으니 그 집의 생계가 끊긴 셈이다. 또 있어. 오빠는 신이 나서 말을 이었다. 그 집에 식자재 납품하던 흥농식자재 이사장도 전화를 했대. 앞으로 납품 안 할 거고 남은 외상값도 안 받을 테니 알아서 하라고. 김영희 아줌마가 전화기에 대고 울고불고 매달렸는데 이사장이 그냥 끊어버렸대. 나는 조용히 들었다. 마음속의 통쾌함보다는 차가운 평온함이 더 컸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끊어 그들을 당황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진정한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빠, 식당이 문 닫았으니 그들은 더 조급하게 나를 찾으려 할 거야. 찾으라고 해. 오빠가 경멸하듯 입술을 삐죽였다. 병원에는 내가 사람들을 배치해뒀어. 그들은 이 입원 병동층에 얼씬도 못해. 아빠가 경찰서에도 미리 연락해뒀으니 만약 와서 소란이라도 피우면 바로 업무방해죄로 잡아넣을 수 있어. 마침 내 핸드폰이 울렸다. 박준호였다. 화면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떠 있었다. 모두 그와 그의 집 전화로 걸려온 것들이었다. 오빠도 그것을 보았다. 받지 마. 애태우게 놔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받지도 끊지도 않았다. 그저 핸드폰 화면이 켜졌다 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나는 박준호가 지금쯤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처럼 안절부절못하고 있을 것을 알았다. 식당은 문을 닫았고 차는 고장났고 나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무슨 일만 생기면 허둥대는 그의 성격상 지금쯤 얼마나 초조할까. 얼마 후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문자였다. 역시 박준호였다. 서연아, 네가 나를 미워하는 거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엄마가 심장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서 링거 맞고 계셔. 식당은 누가 신고했는지 문을 닫았고 집안이 엉망이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아니면 네가 어느 병원에 있는지라도 알려줘. 내가 가서 볼게.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응? 나는 문자를 보고 오빠에게 핸드폰을 건넸다. 오빠는 훑어보더니 비웃었다. 김영희 아줌마가 심장병이라고? 오메가3 2병을 삼켜도 멀쩡하던 양반이 이제 와서 심장병? 누구한테 연기하는 거야? 집안이 엉망이라고? 꼴 좋다. 이제 시작인데. 그는 내 핸드폰을 들고 바로 답장을 보냈다. 박준호 씨, 이서연 씨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당신들 박씨 집안 사람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할 말 있으면 제 변호사와 하세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께 전하세요. 연기도 조심해서 하시라고. 그러다 정말 큰일 나신다고. 문자를 보낸 후 오빠는 박준호의 번호를 바로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이제 조용하네. 그가 말했다. 나는 오빠의 문자가 박준호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한 톨의 희망마저 꺼뜨릴 차가운 물 한 바가지가 될 것을 알았다. 그는 이제 울고불고 사과하고 불쌍한 척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엄마가 따뜻하게 데운 죽을 들고 돌아왔다. 내 안색이 괜찮은 것을 보고 조금 안심한 듯했다.
엄마는 죽을 떠먹여주며 말했다. 방금 아래층에서 들었는데 최 실장이 이미 건물주와 위약금 협상을 마쳤대. 우리가 돈을 내주고 건물주가 오늘 바로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할 거래. 오빠가 끼어들었. 가게를 비우라고? 그럼 그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그 가게 위치 괜찮잖아. 그때 아빠가 들어오며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의심의 여지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우리가 쓰려고 임대하는 게 아니다. 비워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더라도 박씨 집안에게는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을 거다. 서울에서 우리 이씨 집안을 건드리면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해줘야지. 나는 따뜻한 죽을 한 숟가락 삼켰다. 속이 좀 따뜻해졌다. 나는 아빠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박씨 집안은 우물 안개굴이었다. 그들이 이제껏 봐온 하늘은 우리 집이 허락한 그 작은 크기뿐이었다. 이제 그 우물 입구가 막히려 하고 있었다. 아빠, 식당이 문 닫고 수입이 없어지면 박준수 같은 사람은 막다른 길에 몰려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나는 조금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준수의 그 막무가내 성격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걱정 마라. 이미 사람을 붙여 감시하고 있다. 그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이번 일과 함께 싹 다 처리할 거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김 변호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손에는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다소 엄숙했지만 새로운 단서를 발견한 듯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이사장님, 따님, 김 변호사는 인사를 건네고 말했다. 지시하신 대로 박준수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던 중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를 주목했다. 김 변호사는 태블릿 PC를 켰다. 박준수가 작년 11월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도박빚 문제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치안관리 처벌 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불법 도박장, 도박의 폭행까지?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박준수가 한량이고 철없는 줄은 알았지만 도박에까지 손을 댔을 줄은 몰랐다. 김영희 씨와 박준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어쩌면 숨겨주었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집안 돈으로 그의 빚을 갚아주었을 수도 있다. 오빠가 탁 소리가 나게 허벅지를 쳤다. 젠장, 알고 보니 노름꾼이었네. 일이 더 재밌어지겠는데. 김 변호사가 계속해서 말했다. 비록 형사처벌이 아닌 치안관리 처벌이었지만 이 사건은 활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당시 그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를 찾는다면 말입니다. 아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찾을 수 있겠소? 김 변호사는 확신에 차 대답했다. 이미 찾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찾기만 하면 저희가 그를 지원하여 재검사를 받게 하고 만약 상해죄가 성립된다면 박준수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 사실 자체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나는 김 변호사의 태블릿 PC에 떠있는 흐릿한 기록을 보며 오싹함을 느꼈다. 박씨 집안이라는 이 연못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탁했다. 김영희 씨는 입만 열면 규칙과 체면을 떠들면서 도박과 폭행을 일삼는 아들을 키워냈다니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였다. 동시에 더 강한 증오가 솟아올랐다. 그렇게 전과가 있는 인간 쓰레기가 어제 감히 내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그리고 박준호와 김영희 씨는 그를 감싸기만 했다. 찾으시오. 아빠가 김 변호사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폭행 피해자를 찾아내시오. 나는 박준수가 그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가장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김 변호사는 태블릿 PC를 챙겨 서둘러 나갔다. 김 변호사가 가져온 소식은 나를 한동안 두려움에 떨게 했다. 박준수는 도박꾼의 폭행 전과까지 있었다. 나는 그저 그가 게으르고 철없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는 시한폭탄이었다. 김영희 씨와 박준호는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에게 숨겼고 그를 집에 머물게 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다. 오빠는 분을 사귀지 못해 병실을 서성거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도박의 폭행이라니 진짜 썩어빠진 집구석이네. 그때 어떻게 눈이 멀어서 동생을 저런 불구덩이에 빠뜨렸을까. 그는 갑자기 멈춰서서 나를 보았다. 동생아, 걱정 마. 이번에 저 자식을 감옥에 쳐넣지 못하면 내 이름 이서준을 거꾸로 쓴다. 아빠는 더 침착해 보였지만 눈빛은 더 무거웠다. 그는 별말 없이 핸드폰을 꺼내 다시 전화를 걸었다. 박준수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를 서둘러 찾으라고 지시하는 듯했다. 나는 아빠가 정말로 분노했고 이제는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 후 반나절 동안 병실은 조용했다. 나는 억지로 죽을 좀 마시고 약 기운에 취해 잠시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는 오후 서너 시쯤이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깨끗한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엄마는 옆에서 사과를 깎고 계셨고 오빠는 핸드폰을 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번호를 확인하고 즉시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서준이 형님, 전화기 너머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약간 공을 세운 듯한 흥분된 목소리였다. 박씨 집안에 또 새로운 소식입니다. 말해. 오빠가 간결하게 말했. 방금 건물주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를 비우라고 갔습니다. 김영희 아줌마랑 그 건달 아들 박준수도 가게에서 짐을 싸고 있었고요. 건물주가 더 이상 쇠를 안 줄 테니 당장 나가라고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김영희 아줌마는 또 떼쓰고 드러눕는 수법을 쓰면서 건물주 다리를 붙잡고 안 놔줬습니다. 계약 위반이니 돈을 물어내라. 아니면 여기서 죽겠다고요. 나는 그 막무가내 아줌마의 추태가 눈에 선했다. 엄마는 혐오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가 계속해서 말했다. 박준수는 더했습니다. 주방에서 뼈칼을 들고 와서 건물주에게 덤벼들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미리 구경꾼들 사이에 2명을 심어놨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자마자 바로 달려들어 박준수를 제압했습니다. 건물주도 강하게 나갔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어? 오빠가 물었다. 네, 경찰 2명이 왔습니다. 김영희 아줌마는 경찰을 보자마자 바닥에 드러누워 뒹굴면서 자기가 맞았고 심장병이 도지려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옆에서 구경하던 이웃 주민들이랑 맞은편 슈퍼 사장님이 전부 건물주 편을 들어줬습니다. 박씨 집안 모자가 먼저 위협하고 칼까지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이 그 상황을 보고 길가 CCTV까지 확인하니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결국 박준수는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최소 5일에서 10일은 구류될 거라고 합니다. 김영희 아줌마도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같이 연행하겠다고 경고받았습니다. 잘했어. 오빠가 허벅지를 치며 환하게 웃었다. 계속 소란 피우라고 해. 소란을 피울수록 좋지. 동네 사람들 모두 그 집안 꼴을 똑똑히 보게. 전화를 끄는 오빠는 흥분해서 내게 말했다. 들었어, 동생아? 박준수 그 망나니 구치소 들어갔대. 적어도 며칠은 조용하겠네. 정말 좋은 소식이었다. 박준수가 구류되면서 미친 개의 이빨 하나가 뽑힌 셈이다. 적어도 단기간에는 그가 더 이상 나타나 우리를 괴롭힐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동네에서 그 집안에 얼마 남지 않은 평판마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김영희 아줌마는 내가 물었다. 뭘 어쩌겠어. 아마 울고불고 하면서 그 법의 아들 박준호나 찾아가서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겠지? 오빠가 격렬하듯 말했다. 박준호도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 역시나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내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낯선 지역 번호였다. 나는 박준호가 다른 사람의 핸드폰으로 전화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나는 오빠를 쳐다보았다.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피커폰으로 받으라고 신호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즉시 박준호의 울음 섞인 다급하고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너 맞지?
제발 준수 좀 구해줘. 경찰에 잡혀갔어. 나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경찰에 잡혀간 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박준호가 다급하게 말했다. 건물주가 가게를 비우라고 해서 엄마랑 준수가 그냥 좀 흥분해서 그런 거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서연아, 네가 화난 거 알아. 하지만 준수는 어쨌든 내 동생이고 내 시동생이잖아. 걔한테 전과 기록이 남으면 인생 망치는 거야. 내 부모님께 좀 부탁해서 건물주한테 잘 말해주면 안 될까? 그냥 넘어가 달라고. 가게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는 그 인간 쓰레기 동생을 변호하고 그 집안의 가게만 생각하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 지난 3년간 쌓였던 먼지처럼 미세했던 연민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말했다. 박준호 씨, 잘 들어요. 첫째, 박준수가 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한 것은 범죄입니다. 경찰이 그를 잡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둘째, 가게는 건물주 소유입니다. 세를 주든 안 주든 그건 건물주의 권리예요. 셋째, 당신들 집안일은 저와 우리 씨 집안과는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서연아,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어? 박준호가 전화기 너머로 울부짖었다. 하룻밤 부부도 100년의 정이라는데 우리는 3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우리 집안이 망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엄마는 화병으로 쓰러지셨고 준수는 잡혀갔고 가게도 없어졌어. 나더러 어떡하라고, 당신더러 어떡하냐고요? 나는 그의 말을 되풀이하며 기가 막혔다. 어제 당신 동생이 나를 걷어찰 때, 당신이 문을 닫을 때,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봤나요? 박준호 씨, 그 길은 당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결과도 당신들이 스스로 감당해야죠.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울고불고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번호도 차단했다. 세상이 다시 조용해졌다. 오빠는 나를 향해 엄지를 치켜세웠다. 잘했어, 동생아. 그렇게 강하게 나가야지. 저렇게 뻔뻔한 인간들에게는 조금의 좋은 낯도 보여주면 안 돼. 엄마도 한숨 돌린 듯 말했다. 이제야 그 끈적끈적한 것들을 떼어냈네. 딸아, 네가 잘했어. 나는 박씨 집안과 박준호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알았다. 차라리 잘 됐다. 깨끗하고 깔끔하게. 저녁 무렵 내 절친 임지수가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다. 그녀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머리에 붕대를 감고 팔에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내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연아, 그녀는 침대 옆으로 달려와 조심스럽게 나를 건드리지 않으려 했었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 어제 통화할 때만 해도 괜찮았잖아. 그 박씨 집안 쓰레기들. 내가 그 인간들 좋은 놈들 아니라고 했지? 지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성격이 불같고 좋고 싫음이 분명하다. 예전에 내가 가끔 시댁에 대해 불평하면 그녀는 항상 강하게 나가거나 차라리 분가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나는 항상 참고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그녀에게 설명했다. 지수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다. 8번이나 계단에서 걷어찼다고? 박준수 그 짐승 같은 놈. 그리고 박준호는 문을 닫았다고? 그게 남자야? 이혼해. 반드시 이혼하고 그놈들 재산 다 거덜내버려야 해. 욕을 마친 지수는 내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고 비밀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서연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너한테 도움이 될지도 몰라. 무슨 말인데? 지수가 말했다. 내 사촌 동생이 강서구에서 카센터 하는 거 기억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박씨 집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수가 계속해서 말했다. 지난달에 사촌 동생이 그러는데 박준수라는 놈이 고물 스타렉스를 끌고 와서 정비를 받았대. 돈이 모자라서 외상을 하려고 하다가 거절당했대. 그때는 이름이 익숙해서 그냥 넘겼는데 오늘 내 소식 듣고 바로 사촌 동생한테 전화해서 자세히 물어봤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더 낮췄다.
사촌 동생이 그러는데 그 박준수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대. 오줌 지린내랑 소독약 냄새가 섞인 것 같은. 그리고 박준수가 그때 안절부절 못하면서 계속 핸드폰만 쳐다봤대. 누가 자기를 찾는 것처럼. 사촌 동생이 이상해서 차 상태 점검한다는 핑계로 차 안을 슬쩍 봤는데 좌석 틈에 아주 작은 투명 비닐봉지 몇 개가 끼어 있었대. 알약 같은 거 담는 그런 작은 비닐봉지 말이야. 작은 알약, 비닐봉지.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끔찍한 추측이 머릿속을 스쳤다. 박준수는 도박뿐만 아니라 마약까지? 지수는 나의 놀란 표정을 보고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확실하진 않지만 사촌 동생 말로는 10중 8구 그런 종류일 거래. 차량 번호도 기억하고 있대. 서연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어떻게 할래? 나는 즉시 오빠와 엄마를 쳐다보았다. 그들도 지수의 말을 들었고 표정이 극도로 심각해졌다. 만약 박준수가 정말로 마약을 했다면 이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것은 더 이상 가정불화나 단순한 상해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심각한 형사 범죄다. 오빠는 즉시 핸드폰을 꺼냈다. 바로 아빠랑 김 변호사님께 알려야겠어. 이게 사실이라면 박준수는 며칠 구류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점점 어두워지는 창밖을 보며 혈액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박씨 집안이라는 이 구덩이는 파면 팔수록 더 깊고 더 더러웠다. 김영희 씨, 이것이 당신의 보물 같은 작은 아들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입만 열면 지켜야 한다고 말하던 가족입니다. 더 강한 결심이 솟아올랐다. 이런 암적인 존재, 이런 가족과는 반드시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법의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지수야, 나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이거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몰라. 지수는 내 손을 마주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한테 고맙긴. 너한테 도움이 되고 그 쓰레기 같은 집안이 죗값을 치르게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거야.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다. 더 어두운 시면을 향하는 단서가. 나는 박준수를 향한 주먹을 더 세게 줄 수 있음을 알았다. 마약. 박준수가 마약을 했을 수도 있다니. 이건 도박이나 폭행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더 바닥이 없는 일이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는 완전히 구제불능의 쓰레기이며 언제든 온 가족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존재였다. 오빠 이서준의 반응이 가장 빨랐다. 그는 즉시 핸드폰을 들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아빠와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거는 듯 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커서 즉시 조치가 필요했다. 엄마는 가슴을 움켜쥐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세상에, 세상에, 정말 천벌을 받을 짓이야. 저 집안은 대체 무슨 악마들이 모여 있는 거니? 다행이다, 서연아. 네가 일찍 빠져나와서 정말 다행이야. 엄마는 겁에 질려 내 손을 꽉 잡았다. 지수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연아, 듣기만 해도 무서운 일인 거 알아.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그 망나니를 쓰러뜨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야. 내 사촌 동생한테 차량 번호랑 그날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부 적어 놓으라고 했어. 언제든 증언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은 복잡했다. 충격과 역겨움이 밀려왔고 동시에 더 단호한 증오가 솟아올랐다. 마약을 했을지도 모르는 망나니와 한 지붕 아래서 그렇게 오래 살았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김영희 씨와 박준호, 그들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만약 알고도 방치했다면 그들은 공범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와 아빠가 함께 들어왔다. 김 변호사도 뒤따랐다. 모두의 얼굴이 매우 심각했다.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전례 없이 엄숙했다. 지수가 가져온 정보가 매우 중요해. 이미 두 가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첫째, 그 차량 번호로 박준수의 최근 운행 기록과 소비 기록을 추적해서 그가 자주 가는 장소를 파악할 것. 둘째, 정보원을 통해 강서구 일대의 박준수를 알거나 그가 수상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알아볼 것.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덧붙였다. 이사장님, 따님, 만약 박준수가 정말로 마약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의 기존 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해나 도박은 합의나 배상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의 여지가 있지만 마약은 절대 안 됩니다. 누구든 손대면 끝장입니다. 일단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고 경찰이 개입하며 형량도 매우 무거워질 겁니다. 나는 즉시 말했다. 김 변호사님, 수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가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박준수 같은 인간에게 동정은 제 자신에 대한 잔인함일 뿐이에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의견에 동의했다. 오빠에게 말했다. 서준아, 네가 직접 지수 사촌 동생한테 가서 상황을 더 자세히 물어봐라. 그가 말한 그 비닐봉지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하나라도 찾으면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오빠는 지수를 데리고 거침없이 밖으로 나갔다. 병실에는 다시 아빠, 엄마, 그리고 김 변호사만 남았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았다. 박준수를 쓰러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었다. 마약 중독자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김 변호사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옆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잠시 후 그는 약간의 진전이 있는 듯한 흥분된 표정으로 돌아왔다. 이사장님, 따님, 방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박준수에게 폭행당했던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정말인가요? 아빠가 급히 물었다. 어디에 있소? 상황은 어떻고? 이름은 유광호, 인테리어 기술자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안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람이 이미 그와 연락했습니다. 그가 박준수의 책임을 묻고 싶다는 저희의 말을 듣고 매우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당시 박준수가 도박빚 300만 원을 갚지 않아 그가 돈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박준수에게 강목으로 머리를 맞아 7바늘을 꿰맸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보복이 두렵고 급히 돈이 필요해서 박 씨 집안에서 50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써주었지만 지금 박준수가 또 다른 사람을 더 심하게 폭행했다는 말을 듣고 매우 분노하며 재검사와 증언에 응하겠다고 합니다. 7바늘,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박준수는 정말 잔인한 인간이었다. 빚쟁이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형수인 나에게는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 잘 됐소. 아빠가 즉시 결정했다. 즉시 유광호 씨를 서울로 모셔오도록 하시오. 최고의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게 하고 만약 상해죄가 성립되면 즉시 형사사건으로 고소하시오. 그의 도박, 그리고 지금 마약 혐의 단서까지 모두 경찰에 넘겨서 완벽한 사건으로 만드시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명령을 받고 즉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박 씨 집안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소식들이 우리에게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 칼날 하나하나가 박 씨 집안의 급소를 찌를 수 있었다. 그 후 반나절 동안 소식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오빠는 지수 사촌 동생의 카센터 CCTV에서 박준수가 그날 운전했던 고물 스타렉스를 찾아냈다. 비록 차 안의 자세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당시 박준수가 정신이 몽롱하고 행동이 수상했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오빠는 또한 차 좌석 틈에서 미세한 가루를 채취하여 즉시 비밀리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내일이면 나온다고 했다. 박준수의 행적을 조사하던 사람들도 그가 최근 몇 달간 밤늦게 강서구의 한 폐공장 근처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또한 그의 통화 기록에는 매우 의심스러운 번호 몇 개가 있었는데 자주 연락했지만 명의는 모두 가짜였다. 모든 단서는 그 최악의 가능성을 희미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밤에 나는 병상에 누워 창밖의 도시 네온사인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하루 사이에 박준수의 진짜 모습이 더 깊고 추악하게 벗겨졌다. 나는 오싹함을 느꼈고 동시에 차가운 안도감을 느꼈다. 만약 이번 일이 터지지 않았다면 나는 저런 독사굴 같은 집에서 계속 참고 살아야 했을까? 언젠가 더 끔찍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까? 박준호는 그 후에도 다른 번호로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는 긴 문자를 몇 통 보냈다.
처음에는 애원하다가 나중에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서연, 너 정말 너무한다. 우리 가족을 다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어? 하룻밤 부부의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비웃음만 나왔다. 예정? 그가 나에게 예정을 논하다니. 그의 동생이 내게 폭력을 휘두를 때, 그가 문을 닫을 때 그 예정은 어디에 있었나? 이제 와서 겁이 나니 용서를 구하는 건가? 늦었다. 나는 그가 문자를 보낸 번호도 바로 차단했다. 세상이 마침내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박씨 집안이 지금쯤 엉망진창일 것을 알았다. 김영희 씨는 병원에서 아픈 척하고 있을 것이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일이다. 박준수는 구류되었고 식당은 문을 닫았고 가게는 빼앗겼고 납품은 끊겼고 차도 고장났다. 박준호와 그 과묵한 아버지는 지금쯤 머리 없는 파리처럼 사방을 헤매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유광호 씨가 와서 재검사를 받고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고 경찰이 정식으로 개입하면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머릿속에는 박준수의 흉측한 얼굴과 지수가 말한 작은 알약과 비닐봉지가 계속 맴돌았다. 공포가 작은 벌레처럼 뼈속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날이 밝을 무렵 나는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악몽에 놀랐겠다. 꿈속에서 박준수가 주사기를 들고 나에게 달려들었다. 깨어났을 때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창밖은 이미 환하게 밝았지만 그 빛은 내 마음속의 한기를 몰아내지 못했다. 간호사가 와서 약을 갈아주었다. 팔의 깁스는 묵직하게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상기시켜 주었다. 엄마는 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상처가 아픈지 아니면 잠을 설쳤는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오전 9시가 넘어서 김 변호사와 오빠가 함께 들어왔다. 오빠의 얼굴에는 밤샘의 피로가 어려 있었지만 노는 사냥감을 발견한 사냥꾼처럼 빛나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평소처럼 진지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서연아, 분석 결과 나왔어. 오빠는 들어오자마자 참지 못하고 말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어떻게 나왔어? 김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열어 보고서를 꺼냈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따님, 박준수의 차량 좌석 틈에서 채취한 미세가루에 대한 1차 분석 결과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필로폰이라는 단어를 직접 듣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가운 기운이 솟구쳤다. 손발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정말로 박준수가 마약을 했다고? 그는 도박꾼, 폭력배일 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자였다. 엄마는 숨을 들이마시며 입을 막았다. 눈물이 순식간에 터져 나왔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천벌을 받을 놈, 천벌을 받을 놈. 어떻게 감히 서연이가 저런 놈이랑 한 지붕 아래서 살았다니. 저러다 미쳐 날뛰면. 아빠의 얼굴은 잿빛으로 굳어 있었다. 주먹을 꽉 쥐고 김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 분석 결과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어?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보고서는 공인된 제3자 검사 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참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려면 경찰이 법적 절차에 따라 채취하여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저희가 경찰에 명확한 단서를 제공하고 수사를 요청하기에 충분합니다. 유광호 씨는 어떻게 됐소? 아빠가 다시 물었다. 이미 서울로 모셔왔습니다. 근처 호텔에 머물고 있으며 오늘 오전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당시 그의 진료 기록과 상처 사진을 근거로 볼 때 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다. 좋아. 아빠가 단호하게 말했다. 재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만약 상해죄가 성립된다면 모든 자료, 즉 박준수의 도박, 마약 단서까지 모두 포함해서 경찰청에 고소하시오.
나는 그가 모든 죄에 대해 처벌받게 할 거요. 나는 이것이 박준수에 대한 청산이 민사 분쟁이나 가정불화에서 형사 책임 추궁으로 공식적으로 격상되는 것을 의미함을 알았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감옥살이였다. 아빠,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면 혹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을까요? 박준수는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그의 마약 혐의를 신고한 것을 알면 그의 가족들이 아빠는 손을 저었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걱정 마라. 이미 다 조치해뒀다. 고소는 유광호 씨의 상해 사건을 시작으로 할 것이다. 마약 단서는 부가적인 정보로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이 비밀리에 수사하도록 할 것이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체포하기 전까지는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을 것이다. 박 씨 집안은 지금 정신이 없을 테니 우리가 여기까지 파고들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다. 나는 조금 안심했다. 역시 아빠는 노련했다. 매우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내 핸드폰이 진동했다. 새로운 문자였다. 완전히 낯선 번호였다. 나는 문자를 열어보았다. 내용은 나를 당황하게 했다. 이서연 씨, 저는 박준호 씨 동료 김대리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박준호 씨가 오늘 아침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사유는 중대한 회사 규정 위반입니다. 그가 지금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데 혹시 이서연 씨를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조심하세요. 박준호가 해고당했다고? 나는 아빠, 오빠, 김 변호사를 불러 문자를 보여주었다. 오빠가 비웃었다. 일 처리 한 번 빠르네. 잘 됐지? 뭐, 우리가 손 쓸 필요도 없겠네. 아빠는 김 변호사에게 말했다. 이 번호를 추적해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시오. 그리고 병원 보안을 강화하고 만약 박준호가 정말로 나타나면 병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시오. 필요하다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도 좋소.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즉시 조치를 취하러 갔다. 역시나 11시가 되기 전에 병실 박복도에서 소란과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다. 박준호의 쉰 목소리가 들렸다. 들여보내줘. 나 이서연 만나야 돼. 내 아내란 말이야. 당신들이 뭔데 막아. 그리고는 보안 요원과 오빠가 배치한 사람들의 낮고 엄한 제지 소리가 들렸다. 나는 엄마에게 병실 문을 살짝 열어보라고 했다. 나는 박준호가 2명의 건장한 보안 요원에게 양팔을 잡힌 채 병실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막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퀭했으며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도 삐뚤어져 있었다. 예전에 그 번지르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문틈으로 나를 보자 마치 구명다처를 잡은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서연아,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일자리 없으면 안 돼? 일자리 없으면 우리 집은 다 끝장이야. 나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울부짖었다.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울음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하룻밤 부부도 100년의 정이라는데 우리 3년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장인어른 장모님께 좀 잘 말해줘. 나 회사에 다시 돌아가게 해줘. 내가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할게. 내 말 다 들을게. 엄마랑 준수랑 의절하라고 해도 할게. 제발. 의절?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우스웠다. 그는 근본 내가 그에게 그의 집안에 대해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남은 것은 혐오와 증오뿐이었다. 오빠가 문 앞으로 와서 내 앞을 막아섰다. 박준호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박준호, 아직도 여기 와서 소란 피울 낯짝이 있나? 썩 꺼져. 내 동생은 너 보고 싶어 하지 않아. 너희 집안이 죽든 살든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어. 아, 아주버님, 형님. 박준호가 이번에는 오빠에게 매달렸다. 예전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심했습니다. 서연이한테 제발 좋은 말 좀 전해주세요. 제가 소가 되고 말이 되어서라도 오빠가 침을 뱉었다. 내까짓게 감히. 당장 꺼져.
안 꺼지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경찰에 신고해서 너도 내 그 망나니 동생이랑 같이 쳐넣어 버릴 테니까. 경찰에 신고 같이 쳐넣는다는 말을 듣자 박준호는 온몸을 떨며 얼굴에 더 깊은 공포를 드러냈다. 그는 마침내 애원하고 우는 것이 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는 뼈가 뽑힌 개처럼 힘없이 주저앉았다. 2명의 보안 요원에게 무자비하게 끌려가면서 그의 애원은 절망적인 흐느낌으로 변해 복도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던 박준호의 그 절망적인 흐느낌은 불쾌한 바람처럼 병실 안을 한 바퀴 돌고는 금세 흩어졌다. 내 마음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고 오히려 묵직하게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 더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체면을 구기고 상갓집 개처럼 애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내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오후에 유광호 씨의 재검사 결과가 나왔다. 김 변호사의 예상대로 최신 상해 진단 기준에 따라 그가 당시 입었던 머리 부상은 전치 3주 경상 2급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박준수의 당시 폭행행위가 더 이상 단순한 치안 사건이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하는 형사 범죄임을 의미했다.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였다. 김 변호사는 모든 자료, 즉 유광호 씨의 재검사 진단서, 박준수의 과실을 입증하는 당시 합의서, 도박으로 인한 치안 처벌 기록, 그리고 결정적인 마약 잔류물 분석 보고서를 단서로 제공하여 직접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능범죄수사대를 선택한 것은 도박 자금 등 경제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사건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비밀 수사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돌아와서 경찰이 이미 사건을 접수했고 단서가 명확하고 증거가 비교적 충분하여 병합 수사를 결정했다고 알려주셨다. 우선 유광호 씨의 상해 사건을 시작으로 동시에 박준수의 마약 혐의에 대해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증거가 확정되는 즉시 바로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곧이다. 아버지는 내 침대 옆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 쪽에서 준비가 끝나는 대로 언제든 체포할 수 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은 느리지만 정확한 칼날처럼 조금씩 박준수의 목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배신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빠, 그냥 경찰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건 너무 그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박씨 집안은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김영희 아줌마는 항상 이웃들 앞에서 자애로운 어머니, 좋은 시어머니인 척했고요. 그 사람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게 어떤 기분인지 맛보게 해주고 싶어요. 아버지는 나를 보았다. 눈빛에는 탐색과 함께 칭찬의 기색이 어렸다.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들 집안의 추악한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웃 주민들, 그들 집안의 친척들 모두 알아야 해요. 김영희 아줌마의 보물 같은 작은 아들이 어떤 놈인지, 그리고 큰아들은 어떻게 동생의 폭력을 방관하고 아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는지. 오빠 이서준은 이 말을 듣고 신이 났다. 그건 내 전문이지, 동생아. 그들 아파트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여줄까? 아니면 내가 아는 동생들 몇 명 시켜서 그들 집 앞에서 꽹과리를 치며 홍보라도 해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하면 너무 티가 나고 꼬투리를 잡힐 수 있어. 우리는 좀 더 자연스럽게 해야 해. 나는 오빠에게 종이와 펜을 가져오라고 했다. 내가 말하고 그가 받아 적었다. 우리는 몇 가지 익명의 제보를 만들었다. 내용은 반은 사실이고 반은 과장이었지만 핵심 사실은 명백했다. 첫째, 박간의 백반집이 왜 영업정지를 당했는지에 대한 내용, 양심 없는 주인, 재활용 기름 사용, 주방은 쓰레기장 수준, 심각한 소방 안전 문제, 손님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 등 이웃 주민들에게 절대 다시는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둘째, 박씨 집안의 둘째 아들 박준수는 한량이며 싸움을 일삼고 도박빚에 쫓겨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온 적도 있다는 내용. 이제는 대담하게도 가정불화 문제로 형수에게 폭력을 휘둘러 계단에서 밀어뜨렸고 지금은 구치소에 갇혀 있다는 내용이었다. 셋째, 큰아들 박준호는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실제로는 겁쟁이 찌질이라는 내용. 아내가 친동생에게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맞기는커녕 냉담하게 방관했고 사건 이후에는 동생을 감싸기 위해 다친 아내에게 합의서를 강요하려 했다는 것. 최근에는 직장에서도 해고당했는데 아마 회사에서도 그의 인성을 보고 쫓아낸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마약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것은 경찰이 사용할 카드였다. 이 정도의 확실한 추문만으로도 체면을 중시하는 김영희 씨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다. 오빠는 여러 인쇄소에서 이 제보들을 수십 부 인쇄했다. 그리고는 낯선 젊은이 몇 명을 시켜 밤늦은 시간에 마치 광고 전단지를 돌리듯 박씨 집안이 사는 아파트의 모든 집 문틈에 끼워 넣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눈에 잘 띄는 게시판과 전봇대에도 붙였다. 이 모든 일을 마친 것은 다음 날 오전이었다. 나는 병상에 누워서도 박씨 집안이 지금쯤 겪고 있을 여론의 폭풍을 상상할 수 있었다. 역시나 점심때쯤 내가 근처에 심어둔 사람에게서 소식이 왔다. 서준이, 형님, 효과가 대단합니다. 지금 온 아파트 단지가 박씨 집안 얘기로 떠들썩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파트 아래에 모여서 손가락질하며 김영희 아줌마가 평소에 그렇게 자랑하더니 집안이 엉망진창이라고 수군거립니다. 아침에 김영희 아줌마가 장 보러 나오려다가 평소에 같이 에어로빅 하던 아주머니들에게 붙잡혀 이것저것 질문받고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결국 장도 못 보고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준호 아버지 박만식 씨는 평소에도 잘 안 나왔지만 지금은 아예 집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박준호도 한번 다녀간 것 같은데 아래층에서 이웃 몇몇에게 양심 없는 놈, 남자도 아니다라고 욕을 먹고는 토끼보다 더 빨리 도망갔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소식이 전해져 올 때마다 나는 가슴속에 맺혔던 화가 조금 더 풀렸다. 이런 사회적 죽음은 때로는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보다 더 고통스럽다. 김영희 씨는 그 늙은 얼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제 나는 그의 얼굴 가죽을 벗겨내어 땅에 던져 밟아버릴 것이다. 여론은 계속해서 확산되었다. 저녁이 되자 박씨 집안의 먼 친척들까지 전화를 걸어왔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걱정해서 어떤 이는 비웃기 위해서였다. 김영희 씨의 전화는 아마 불이 났을 것이다. 나중에는 아예 전화를 꺼버렸다고 한다. 듣자 하니 김영희 씨는 궁지에 몰리자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한다. 주민센터에 가서 누군가 자기 집안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니 주민센터가 나서서 해명해달라고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결과는 뻔했다. 주민센터 직원들은 이미 박씨 집안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이제는 이렇게 구체적인 제보까지 보았으니 누가 그의 일방적인 주장을 믿겠는가. 오히려 그에게 아들 단속이나 잘하고 동네에 패 끼치지 말라고 정중하게 충고했다고 한다. 김영희 씨는 된소리를 맞고 완전히 기가 꺾였다. 나는 이것이 단지 식전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육체적인 상처는 법이 처벌하겠지만 이런 정신적인 고문, 그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모든 이에게 손가락질 받는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박준호는 또 다른 번호로 내게 문자를 보냈다. 이번에는 애원이 아니라 분노 섞인 질문이었다. 이서연, 그 전단지들 네가 꾸민 짓이지? 우리 가족을 이 서울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너 어떻게 이렇게 악독할 수 있어? 악독하다고? 나는 그 단어를 보고 웃었다. 당신들이 내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악독축에도 못 끼지. 나는 두 글자를 답장하고 다시 한번 그 번호를 차단했다. 내가 보낸 답장은 인과응보였다. 인과응보. 그 네 글자를 보내자 내 마음은 한여름의 얼음물을 마신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싸늘한 통쾌함이 느껴졌다. 박준호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분노에 차 있을까? 아니면 상가집게처럼 절망하고 있을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들 박씨 집안은 이제 늪에 빠진 돼지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을 뿐이다. 나는 그저 못해서 차갑게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여론의 확산은 내 생각보다 빨랐다. 오빠가 보낸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왔다. 박씨 집안은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 완벽한 조롱거리가 되었다. 김영희 씨는 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의 장은 박준호의 과묵한 아버지가 새벽녘에 몰래 나가서 사온다고 했다. 평소 김영희 씨와 그나마 가깝게 지내던 할머니들조차 이제는 길에서 마주치면 피해갔다. 그들 집안에 불운이 옮을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이런 배신과 손가락질의 맛은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 본게임은 경찰 쪽에 있었다. 익명의 전단지가 뿌려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 김 변호사와 아버지가 함께 내병실로 왔다. 김 변호사의 얼굴에는 사건 담당자의 특유한 피로와 흥분이 뒤섞인 표정이 어려 있었다. 따님, 경찰 쪽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박준수에 대한 비밀 수사에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나는 즉시 몸을 일으켰다. 아랫배의 통증도 잠시 잊었다. 그가 마약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았나요? 그보다 더 직접적입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경찰이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박준수가 자주 연락하던 의심스러운 번호의 주인이 마약 전과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경찰이 잠복 수사 중에 박준수가 구류기간이 끝나 석방되자마자 강서구의 그 폐공장 근처로 가서 이 용의자와 거래하는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체포 과정은 순조로웠고 현장에서 증거물과 함께 검거했습니다. 박준수의 몸에서 소량의 필로폰과 흡입 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증거물과 함께 검거,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그럼 유광호 씨 사건은요? 병합 처리했소.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기가 서려 있었다. 경찰 신문 때 유광호 씨의 상해 사건도 함께 제시했소. 박준수는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마약 증거 앞에서 심리적 방어선이 금세 무너졌고 마약 흡입과 유광호 씨를 폭행한 사실을 모두 자백했소. 현재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구치소로 이송되었소. 이번에는 열흘, 20날 만에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오. 형사 입건, 구치소. 이 단어들은 천근의 무게처럼 내 마음에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주었다. 나를 죽일 뻔했던 인간 쓰레기 박준수가 마침내 들어갔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법의 심판과 감옥살이였다. 정말 잘 됐어요.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흥분과 함께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온 것이었다. 김 변호사가 덧붙였다. 또한 경찰 신문 과정에서 박준수는 마약을 살 돈의 일부를 김영희 씨와 박준호가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들이 밖에서 사고치지 말라며 돈을 주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의 일방적인 진술이므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김영희 씨와 박준호는 범인은닉, 심지어 마약 방조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김영희 씨와 박준호도 알고 있었고 돈까지 주었다고? 나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고 이내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가 치밀었다. 그들은 박준수가 마약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방치하고 돈으로 그의 범죄를 덮어주었다. 그들은 나를 어디에 두었던 것인가? 마약 중독자라는 시한폭탄을 내 곁에 두었다니 그들의 마음은 죽어 마땅했다. 조사하세요. 반드시 명백히 밝혀내야 해요.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알고 있었고 심지어 돈까지 주었다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 변호사에게 말했다. 이 단서를 중점적으로 경찰과 협의해서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기록했다. 나는 박준수를 쓰러뜨리는 것이 첫 단계일 뿐 김영희 씨와 박준호도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았다. 특히 모든 일의 원흉인 김영희 씨는
더욱더 마치 내 생각을 증명이라도 하듯 내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또 다른 낯선 번호였다. 하지만 이번에 발신자 이름은 나를 조금 놀라게 했다. 시어머니 김영희 씨의 친정 쪽 먼 조카 왕빈이라는 사람이었다. 예전에 명절 때 한 번 본 적이 있는 순박해 보이는 화물차 운전사였다. 김영희 씨 집안과 그리 가깝지는 않았다. 그가 왜 내게 전화를 했을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여보세요. 서연 형수님 맞으세요? 왕빈의 목소리는 매우 다급하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네, 왕빈 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나는 평온하게 물었다. 형수님, 큰일 났어요. 왕빈이 전화기 저편에서 소리쳤다. 방금 고모 김영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엉엉 우시면서 준수가 마약 때문에 경찰에 잡혀갔다고 형사 입건됐다고 하더라고요. 고모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준호 형님도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고모가 형수님께 이게 진짜인지 혹시 사람을 빼낼 방법은 없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돈은 얼마든지 드린다고 김영희 씨가 쓰러졌다고? 소식이 정말 빨리 퍼졌구나. 경찰이 이미 가족에게 통보한 모양이다. 나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되물었다. 쓰러지셨다고요? 지금은 어떠세요? 깨어나셨어요. 집에 누워 계신데 정신을 못 차리세요. 계속 우시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만 하세요. 왕빈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형수님, 저도 고모가 예전에 형수님께 잘 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이번 준수 일은 너무 크잖아요. 마약이라니. 이건 감옥에 가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한 가족이었던 정을 생각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고모가 형수님 집안은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한 가족? 이제 와서 한 가족이라니. 나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왕빈 씨, 상황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몇 가지는 분명히 해야겠어요. 첫째, 박준수가 마약으로 잡혀간 것은 경찰이 법에 따라 수사한 것이고 증거가 명백합니다. 누구도 그를 구할 수 없어요. 둘째, 저와 박준호는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와 박 씨 집안은 이제 한 가족이 아니에요. 셋째, 김영희 씨와 박준호가 만약 박준수의 마약 행위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그들 자신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에게 잘 처신하라고 전해주세요. 울고 있을 시간에 경찰 조사에 협조해서 관대한 처분을 받을 방법을 생각하는 게 나을 겁니다. 전화기 저편의 왕빈은 나의 이 가차 없는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마지막에야 겨우 더듬거리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그럼 그렇게 고모께 전해드릴게요. 전화를 끊자 병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엄마는 붉어진 눈으로 나를 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말았다. 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엄마, 제가 너무 냉정해 보이나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다가와 내 다치지 않은 오른손을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니, 딸아, 네가 잘했어. 저런 인간들에게는 마음 약해지면 안 돼. 그들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김영희 씨는 자업자득이야. 그 망나니 아들을 그렇게 감싸고 돌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렇게 화병이 나겠어. 박준호는 더 말할 것도 없지. 그가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었다면 애초에 일을 막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야. 네가 지금 마음 약해지는 건 내 자신에게 잔인한 짓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적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내 자신에게 잔인한 짓이다. 이 전쟁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네가 죽거나 내가 살거나. 김영희 씨가 쓰러지고 박준호가 무너진 것은 그들의 업보다. 내가 만든 원인이 아니다. 나의 유일한 임무는 나의 길을 잘 가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고 그리고 이 진흙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며칠 후 박준수의 마약 및 상해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나는 방청하지 않았다. 그 역겨운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우리 측 대리인으로
주로 상해 부분의 민사 배상 청구 소송에 참석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증거는 명백했고 박준수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아마도 부인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는 법정에서 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리 후 당일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박준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로 병합하여 징역 5년 6개월에 처한다. 5년 6개월. 그가 나올 때쯤이면 세상은 이미 많이 변해 있을 것이다. 그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끝났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병원 재활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팔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다. 오빠가 달려와 이 결과를 알려주었다. 나는 듣고 나서 그저 담담하게 하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집중했다. 생각했던 것만큼의 환희는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듯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사회의 해악 하나가 잠시 제거되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박준수의 판결은 마지막 종소리처럼 박씨 집안의 남은 희망을 완전히 짓밟아버렸다. 김영희 씨는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듣고 병세가 다시 악화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온종일 준수야, 내 아들, 하고 중얼거린다고 했다. 박준호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조차 돌보지 않았다. 그 낡은 빌라에는 그림자처럼 말이 없던 박영부와 고용된 간병인만이 정신 나간 늙은 아내를 지키고 있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망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리고 나와 박준호의 이혼 소송은 김 변호사가 이미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는 박준호가 법정에 설 용기조차 없었다. 법원 소환장이 직접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박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은 무거운 바위돌처럼 박씨 집안이라는 낡은 배의 마지막 용골마저 부수어버렸다. 김영희 씨는 병원에서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를 반복했다. 정신이 들 때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나와 우리 집안을 저주했고, 정신이 나갔을 때는 베개를 끌어안고 준수야, 내 아들을 불렀다. 박준호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그 집에는 살아있는 시체 같은 박만식과 비싼 병원비 청구서만이 차가운 겨울 속에서 겨우 연명하고 있었다. 이런 소식들이 간간히 내 귀에 들려왔다. 마치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무성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등장인물들의 희로애락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내 세상의 중심은 이미 옮겨졌다. 몸의 회복은 느리지만 꾸준했다. 팔의 깁스를 풀 날이 드디어 왔다. 의사가 작은 전기톱으로 조심스럽게 단단한 석고를 잘라냈다. 속박이 풀리는 순간 팔이 공기 중에 드러났다. 피부는 창백했고 근육은 약간 위축되어 있었지만 낯선 가벼움이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다. 관절은 뻣뻣했지만 다시 내 몸의 일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은 눈물이 날 만큼 좋았다. 물리치료사는 나를 위한 상세한 재활 계획을 세워주었다. 매일 재활치료실에서 쑤시는 통증을 참으며 지루한 동작을 반복했다. 이마의 멍은 완전히 사라졌고 시간이 지나야 옅어질 옅은 흔적만 남았다. 아랫배의 은근한 통증도 점차 사라졌지만 의사의 그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결은 보이지 않는 가시처럼 가끔 밤늦게 나를 찔렀다. 나는 이 가시를 소화하고 화해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어쩌면 평생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이혼 소송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박준호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공시송달을 진행했고 재판 날짜는 한 달 뒤로 정해졌다. 김 변호사는 박준호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의 증거는 완벽했고 요구사항은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승소는 거의 확정적이었다. 그 배상금, 설령 박준호가 지금 당장 내지 못하더라도 법원은 강제 집행을 통해 그의 명의로 된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붙여 변제될 때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씨 집안의 그 문 닫은 낡은 식당, 낡은 가구들,
심지어 고장난 스타렉스까지 모두 압류 딱지가 붙고 감정가를 매겨 팔릴 것이다. 이 과정은 길어질 수 있지만 법의 톱니바퀴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완전한 끝맺음이었다. 나는 그들이 조금씩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서 썩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싶었다. 재판 일주일 전 나는 퇴원했다. 부모님과 오빠가 함께 나를 데리러 왔다. 이번 병동 건물을 나서자 겨울 햇살은 창백했지만 유난히 눈부셨다. 나는 차갑고 자유로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폐가 시원해졌다. 차에 앉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소독약 냄새와 고통, 억압으로 가득 찼던 병원에서의 날들이 마침내 뒤로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부모님 댁으로 가지 않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4명이의 고급 오피스텔로 들어갔다. 이곳은 전망이 좋고 인테리어는 현대적이고 간결했으며 박씨 집안과 관련된 어떤 기억도 없었다. 나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이 필요했다. 삶이 마치 재부팅 버튼을 누른 것 같았다. 나는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고 회사 이메일을 확인하며 서서히 일에 대한 감각을 되찾았다. 지수는 자주 나를 찾아와 스파에 데려가고 애프터눈 티를 마시며 박씨 집안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고 가십, 패션, 여행 계획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부모님과 오빠도 조심스럽게 내 감정을 살피며 내 앞에서 그 역겨운 사람들과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시간은 최고의 약이자 가장 공정한 판사였다. 시간은 내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동시에 박씨 집안에게는 느린 능지처참을 집행하고 있었다. 가끔 김 변호사를 통해 박씨 집안의 근황을 들었다. 김영희 씨는 병세가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고 퇴원 후에는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며 약간의 치매 증상까지 보인다고 했다. 자주 아파트 단지를 목적 없이 배회하며 허공에 대고 욕설을 퍼부어 진짜 미친 할머니가 되었다. 모두가 그녀를 피했다. 박만식 씨는 더 과묵해졌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막노동을 하며 겨우 김영희 씨의 약값과 월세를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 낡은 빌라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박씨 집안의 평판이 나빠져 재계약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더 외지고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한 듯했다. 구체적인 주소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박준호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마치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사라진 것 같았다. 어느 구석에서 겨우 연명하고 있을지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평온했다. 통쾌함도 연민도 없었다. 마치 먼 나라에서 일어난 자연재해 소식을 듣는 것 같았다. 비참하다는 것은 알지만 공감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나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혼소송 재판날이 드디어 왔다. 나는 출석하지 않고 모든 것을 김 변호사에게 위임했다. 과정은 아무런 반전 없이 미리 짜인 각본처럼 진행되었다. 박준호는 불출석했고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당일 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서연과 피고 박준호의 이혼을 허가한다. 피고 박준호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고 이서연에게 인신손해배상금으로 총 10억 원을 지급하라. 판결문은 김 변호사가 정중하게 내 손에 건네주었다. 하얀 종이, 검은 송채자, 선명한 붉은 법원직인. 나는 그 차가운 종이를 만지며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글자를 보았다. 오랫동안 내 마음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윗돌이 마침내 쿵 하고 내려앉아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끝났다. 나는 어떤 축하 파티도 열지 않았다. 그저 혼자서 오피스텔의 넓은 거실,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조용히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창밖은 이 도시의 끊임없는 차량 행렬과 네온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전례 없는 고요함과 평화로 가득 찼다. 복수에 성공했는가?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박준수는 감옥에 갔고 김영희 씨는 정신이 나갔고 박준호는 실종되었으며 재산은 모두 잃었다. 그들은 나에게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끔찍하고 심지어 그 이상의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진정한 승리는 그들이 얼마나 비참해졌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침내 그 진흙탕에서 벗어나 내 인생을 다시 통제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나는 더 이상 박씨 집안에서 억압받고 억울해하고 참고 견디던 이서연이 아니다. 나는 새롭고 독립적이며 강한 이서연이다. 과거의 상처는 흔적을 남기겠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이다. 그 증오도 마침내 시간과 법이라는 두 가지 힘에 의해 서서히 사라져 기억 속에서 돌아보고 싶지 않지만 이미 지나간 경험이 되었다. 며칠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김 변호사와 함께 이혼 판결의 후속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쳤다. 사무실을 나와 손에 든 그 짙은 녹색의 작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를 보았다. 햇빛이 비쳐 약간 반짝였다. 김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서연 씨, 자유를 되찾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렇다, 자유. 이 단어가 지금처럼 절실하고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보았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초봄의 기운이 흙과 새싹이 돋아나는 상쾌한 향기가 섞여 있었다. 겨울은 갔다. 나의 봄이 정말로 왔다. 앞으로의 길, 나 혼자서 멋지게 눈부시게 걸어갈 것이다. 박씨 집안은 그 차갑고 절망적인 겨울 속에 영원히 남겨두고 나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다.